간단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서 100원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줬습니다. 그러자 중소기업 사장 A가 그 100원을 대출받아서 기계도 사고 직원들 월급도 줍니다. 다행히 이익이 나서 은행에 대출받은 것에 원금과 이자로 일단 50원을 갚았습니다. 그럼 은행은 그 50원을 다시 학원 원장 B에게 대출해 주죠. B는 그 돈으로 학원 운영비도 쓰고 선생님들 월급도 줍니다. 다 아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은행에 다른 누군가가 저금을 하거나 갚은 돈을 나에게 대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은행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But they don't actually lend their deposits. You never go to the bank and they say, you ask for your money and they say, I'm sorry, we just lent your money to Mr. Smith. Come back in 30 years. They never say that. 예금으로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을 내가 예금을 100만 원 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없다 이거죠. 내 돈 돌려주세요 했는데 당신 돈은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줬기 때문에 돈 없습니다. 돈 없어요. 다음에 찾아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내가 저축한 예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은 그럼 내 돈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다 이거예요. 대출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럼 대체 무슨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돈다면 시중에 있는 돈은 딱 100원 뿐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돈을 100원을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100원밖에 안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도는 걸까요? 조금 전에 분명히 조폐공사에서 찍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시중에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중에 있는 돈은 당연히 100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찍어내지도 않은 돈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걸까요? 내가 100원을 벌어서 그대로 금고에 넣어두면 돈은 계속 100원 뿐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금한 100원을 그대로 두면 돈은 계속 100원 뿐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이걸 그냥 넣어두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 중에서 10원만 남겨두면 나머지 90원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A가 대출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는 분명히 100원이 찍혀 있는데 A가 대출한 금액은 90원. 이제 나와 A 두 사람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190원이 됐습니다. 자, 요 파트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뭔 소리야? 갑자기 100원에서 왜 갑자기 190원이 된단 말이야? 이거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야. 그쵸? 여러분도 이해가 갑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행에 100원을 예금했잖아요. 그럼 내 통장에는 100원이 그대로 찍혀 있어요. 나는 100원이 사라지거나 한 게 아니죠. 내 100원을 저금해놨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은행이 예를 들어서 10원만 남겨두고 90원을 누구한테 빌려줬다 칩시다. 그러면 내 통장에도 100원이 찍혀 있는데 여러분이 돈 빌려 보신 적 있습니까? 은행에서? 은행에서 돈 빌리면은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안 찍히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현금으로 1억이면 1억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면 그냥 통장에 1억이 찍히나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예금해놨으면 100원은 그대로 내 통장에 적혀있죠. 근데 누군가한테 대출해줬어요. 90원을 90원을 대출해줬어요. 그럼 내 돈 100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90원이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제2 두 번째 사람이 와서 90원을 빌려갔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 통장에도 90원이 찍혀 있겠죠.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원래 100원 예금을 했던 사람이 100원이 그대로 있고 90원을 빌려주니까 90원이 그 사람 통장에도 찍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갑자기 100원짜리가 190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100원이 어떻게 190원이 된 걸까요? 알쏭달쏭하죠. 수학 방정식에 집어넣어 봐도 전혀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뭐 듣고 보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갑자기 90원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왜 은행은 100원을 다 대출해 주지 않고 10원을 남겼을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정부랑 은행이랑 약속한 겁니다. 100원이 들어오면 은행은 10원을 남기고 나머지 90원은 대출해 줘도 된다고 정부가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없던 돈 90원이 갑자기 생기게 된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보세요. 분명히 경제학 교재에도 쓰여 있습니다. 예금 창조로 했죠. 신용 창조 내지는 예금 창조입니다. 지금 단어를 다시 봅시다. 방금 앞에 제목이 뭐였어요? 예금 창조돼 있죠. 보통 신용 창조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돈을 그냥 찍어낸데 크레디트인데 크레디트라는 것을 예금이라기도 하고 신용이라기도 합니다. 잔고라고 하기도 하죠. 다시 봅시다. 돈이 갑자기 생성된다니까. 돈을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데 그냥 갑자기 크리에이트 한다 그냥. 90원을 방금 크리에이트 했듯이 예금 창조, 신용 창조라는 단어는 빚 창조라는 말과 돈을 찍어낸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사실 모든 돈은 빚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그리고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1963년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에서 만든 업무 피닉스 돼 있잖아요. 현대 금융 원리입니다. 이 문서는 돈의 탄생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10%를 부분 지급 준비율로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 지급 준비율이란 예금한 고객이 다시 돈을 찾아갈 것에 대비해서 은행이 쌓아두어야 하는 돈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간단히 지급 준비율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준비율. 그러니까 돈을 예금한 사람이 내가 100만 원을 예금했는데 예금한 돈을 찾아갈 것을 대비해서 얼마 정도 남겨둬야 된다. 이거 다 통째로 다 빌려주면 안 되고. 근데 그게 10%라는 거예요. 그 10%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거나 10%.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을 넣었으면 100만 원 중에 90만 원을 만들어서 빌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요. 한마디로 은행에 들어온 돈 100원 중 10%, 즉 10원만 남겨놓으면 나머지 90원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원을 대출해 준다니까 헷갈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머지 10원이 아닌 100원을 내가 예금을 받아뒀으면 90원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차이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즉 100원에서 10원을 제외한 90원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러면 90원이 그럼 은행에서 90원이 사라져야 되잖아. 안 그렇다 이거지. 100원 통장 찍혀있는 건 그대로인데 내 통장에 100원이 있는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의 통장에 90원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90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찍히는 거예요. 갑자기. 허공 중에 생성된다는 거지. 요 말의 차이를 헷갈리면은 아니 90원 100원 10원 남겨놓고 90원 빌려주는데 어떻게 갑자기 190원이 되냐고 그러니까 헷갈릴 거 아니에요. 내가 예금을 100만 원 해놨는데 100만 원 중에 90만 원 남한테 빌려줬다고 내 통장에 100만 원인 돈이 갑자기 10만 원을 줄여두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즉 말하자면 내 통장에 넣은 100만 원은 그대로 있고 100만 원 중에 100만 원 다 빌려줄 수는 없고 10%를 남겨둔 거
그럼 90% 빚을 수 있다 그지. 100만 원 예금을 받았으면 그럼 9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갑자기 다른 사람 통장에 찍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90만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9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But in fact, a large fraction of the amount that's been deposited at most banks is not in the bank at any one point in time. It's been loaned out. Their ratio of what they keep on hand, their reserve ratio, typically something like 10%. 제가 그 장면을 보고요. 아유 또 광고다. 얼굴이 정말 자, 그러면은 지급주인 비율이 10%인 경우에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돈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은행에 100억이 들어오면 은행은 그중 10%인 10억을 지급 준비율로 놔두고 나머지 90억을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난데없이 생긴 90억을 신용통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단어 정말 웃기죠. 신용이라는 단어를 쓰니까는 그렇잖아요. 신용이라는 단어, 여러분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가 뭡니까? 외상이지, 외상. 즉 말하면 빚인 거죠, 빚. 갚을 거다 예상하고 만드는 빚을 만들어내는 거 신용통화라고 돼 있는데 한마디로 허공 중에 만들어낸 돈이에요. 없는 데서 만들어낸 거지. 은행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이. 이제 실제 시장에서 도는 돈, 즉 통화량은 모두 190억이 된 셈이죠. 90억은 지급준 비율 10%를 떼고 다시 대출할 수 있는 돈 81억을 만듭니다. 81억은 72억을 만들고 72억은 65억을 만들고 마치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무한 등비급수의 합처럼 이렇게 계속 돈이 불어나는데 이 과정을 신용창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금 창조, 빚 창조. 그럼 이렇게 빌려줄 수 돈 있는 찍어내기. 최대까지 빌려준다면 얼마까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원래 은행이 대출해 줄 때 새 돈이 생긴다. 내가 100만 원 통장에 입금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90만 원을 빌려가면 그때 갑자기 90만 원이 새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어디서 벌어지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있던 100억을 더해 최대 1000억 대출할 때마다 새 돈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을 하면 은행은 최소 1000만 원어치를 시중에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도는 겁니다. 10배가 돈이 도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100만 원 넣는 순간. It is a promise of payment. You hold a credit. All money is credit. All money is credit. 크레디트는 신용이라는 단어를 했는데 사실은 빚인 거예요. 빚. 외상거래. 그냥 허공 중에 만드는 거짓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블이라고 합니다. 거품인 거니까. 사실은 없는 돈이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일까요? 뱅크런이 벌어질 때입니다. 내가 돈을 찾기 위해서 너도 나도 다 은행에 가서 돈 돌려달라고 하면 은행은 그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려줍니다. 왜? 그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는. 허공 중에 있는 돈이에요. 그야말로 버블이죠. All money. Today, where you don't have the problem of gold, they can inflate the system, and that's what they do. You have to take out more loans, which means there's going to be more money in the system.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 구원하는 사회가 된 이유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문자가 날아오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안내문을 보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급 준비율이 적을수록 은행은 더 적은 돈만 남기면 됩니다.
돈을 더 5%면 많이 20배로 불릴 수 불려진다, 있다 이거. 하는 그런 뜻이죠. 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지급 준비율은 평균 어서 오세요. 3.5% 내외. 자, 여기 3.5% 내려야 하죠. 요거는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현재 실제 우리나라의 현재 한국 지급 준비율.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지급 준비율은 7%다. 있죠. 앞에 뭐 3. 몇 % 되는 건 저게 아마 꽤 오래전 이야기일 겁니다. 저 영상이 만들어진 게 좀 돼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AI의 대답도 명확한 대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 지급 준비율은 2025년 2월에 7%로 보고되었습니다. 돼 있네요. 한국 지금은 7%다. 10%부터 낮죠. 그럼 평균 지급 준비율을 3.5%다 이렇게 가정하고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볼까요? 한국은행이 애플은행에 5천억 원을 대출로 공급합니다. 그럼 애플은행은 이 돈을 대기업 사장 남자 1호에게 대출해 주죠. 남자 1호는 그 돈을 A에게 재료값으로 줍니다. A는 그 중에서 5% 정도인 250억 원을 회사 금고에 현찰로 넣어놓고 쓰고 나머지 4,750억 원은 은행 통장에 예금해놓고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를 따로 자기한테 넣어두고라고 했는데 실제로 요즘은 저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현금을 누가 따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통장 안에 숫자로 적혀 있을 뿐이고 우리는 카드, 신용카드나 핸드폰 등을 통해서 디지털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돈은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돈은 이제 현금으로 꺼내서 쓰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뭐 어디 뭐 정치인들이나 뭐 부패한 사람들이 뭐 돈을 꿍쳐놓기 위해서 5만 원권 지폐 담아서 뭐 몇억 원을 갖고 있었다는 맨날 뉴스 뜨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은행에 있습니다. 쓰기 직전까지 은행에 있습니다. 예, 송병찬님 어서 오세요. 이 돈은 오렌지은행의 A의 예금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오렌지은행은 A가 예금한 돈의 3.5%인 166억 3천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83억 8천만 원을 남자 2호에게 대출해주죠. 대출해줄 남자 때마다 2호는 돈이 저 B씨에게 돈이 지불하고 새로 만들어집니다. B씨는 역시 5% 정도만 현찰로 두고 나머지 금액은 바나나 은행에 예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죠. 그럼 얼마로 늘어날까요? 얼마 늘어날까요? 대출할 수 있을 때까지 다 대출한 경우에 모두 6조 60억 원이 됩니다. 6조 60억 원. 한국은행은 은행에 5천억 원만 빌려줬는데 각 은행이 5천억 원이 시중은행에서 예금이 된 순간 그것이 최대로 빌려줄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6조가 된다 이거예요. 시중에 실제 돈이 돌아가는 건 6조가 더 다닌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특이, 꿀, 허상입니다. 세상의 돈은 허상입니다. 5천억이 6조 60억이 되다니 신기할 따름이죠. 여하튼 새 돈이 생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The basic unit of account in a financial system, the money, is mostly just invisible and exists only as entries on a computer screen. So what they're doing, it's a big shell game. So basically what they're saying, we don't necessarily have the money, but when you come for it, we'll get the money. We'll get it real quick. So they 당신이 원하는 즉시 내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 뱅크런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은행은 파산합니다. 그냥. 왜요? 10배가 넘게
20배가 넘게 돈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는데 모두가 내 돈 내라 하고 은행에 찾아갔을 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준다 이거예요. 못 줘요. They can write you in advance. 새 돈이 만드는 과정은 뚜껑을 열 때마다 살짝 더 작은 인형이 나오는 러시아 인형과 같습니다. 돈은 은행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What do banks do? I mean, they play with other people's money. They make money with other people's money. 돈은 빚입니다, 빚.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지급 준비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양지현님이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은행 시스템이란 것이 이와 같이 돈을 시중에 무지막지하게 뿌려냅니다. 대출로. 그러므로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즉 시중에 돈이 많아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하게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이 저한테 상품을 줬다 칩시다. 그 돈은 여기서 절로 갔지만은 새로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세금 한 해 돈을 뭐 500조를 걷었어요. 500조를 다른데 아무 때나 안 쓰고 국민한테 그냥 500조를 다 풀어줬습니다. 그냥 다 푼빠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그럼 인플레이션 보여진다고 해요. 근데 세금으로 거둔 돈이잖아. 국민한테 있던 돈이 국가에 왔다가 다시 국가가 국민한테 갔잖아요. 돈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납니까? 돈은 안 늘어나잖아요. 근데 뭔 인플레이션이 벌어져? 안 벌어져요. 그래서는 왜? 돈의 값어치는 그대로, 돈의 양은 그대로니까. 국가가 돈을 새로 찍어서 주면 모르겠는데 세금으로 거둔 돈을 다시 국민한테 줬을 경우에 인플레이션 안 벌어집니다. 여러분 또 허다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최저임금 올리면 인플레이션 보신다라든가 뭐 물가가 오른다든가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아니 가게 주인이 갖고 있는 돈이 뭡니까? 가게나 영업 사업자가 갖고 있는 돈이 직원한테 갔다고 해서 돈의 전체 시장에 돈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잖아요. 돈의 값어치는 그대로라니까. 돈의 양이 그대로니까. 즉 그런 걸로는 인플레이션이 벌어지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언제 벌어지는가? 인플레이션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짜장면 가격이랑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어렸을 때는 뭐 50원 뭐 버스 탈 때 그랬죠. 지금은 1,500원인가 뭐 버스비잖아요. 지하철비도 엄청 비싸고. 그럼 몇 배가 뛴 겁니까 버스비가? 다른 말하면 버스비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돈의 값어치가, 원화의 값어치가 떨어진 겁니까? 10배가 넘게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다른 말하면 10배가 넘는 돈이 생겨난 거예요. 통화량이 늘어난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이유는 뭐다?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진가?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럼 돈의 양이 늘리는 것을 아주 자기네들끼리 이것을 아주 비도덕적인 이야기인데, 돈의 양을 늘리는 것은 비도덕적인 입니다. 왜냐하면 서민이 이해서는 100만 원, 국중에 돈이 늘어났어요. 그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만 원의 값어치가
10분의 1 떠지면 어쩝니까? 전에는 사과를 하나에 살 수 있는데 2배로 떠지면 하나에 살 수 있는데 이제는 2개를 살 수 있는데 하나밖에 못 사는 거예요. 왜? 돈의 값어치가 떠지니까. 그럼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이 돈의 양을 많게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이 뭡니까?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 완화라고 하죠. 사실 뭡니까? 양적으로 완화를 시킨다는 말은 헷갈리잖아요. 그냥 돈 찍어내겠다. 돈의 양을 늘리겠다. 근데 돈의 양을 늘리는데 일반 서민이 아베노믹스 한다고 돈을 내한테 갑자기 돈 막 빌려줘요? 아니면은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는 겁니까? 기업한테. 또는 돈 많은 사람한테. 이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민이 뭐 양적 완화 한다고 돈 일본한테 돈 막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잖아.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집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이 돈 더 많이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돈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고, 돈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일본은 아베노믹스 하기 전만 해도 20, 30년 동안 거의 돈의 가치가 빠졌었습니다. 500엔으로 밥을 20년 동안 500엔으로 한 끼를 계속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갑자기 돈의 가치가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일본도 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집니다. 그래 이거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게 만든다. 자본주의 정책에서 양적 완화가 계속 벌어지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집니다. 일본이 그리고 한국은 한 번도 이걸 멈춘 적이 없어요. 일본은 한때나마 버블 붕괴 이후 한때 약 20, 30년간 양적 완화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살기 좋아요. 돈이 갑자기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500엔이 어제 500엔이 10년 후에 500엔으로도 같은 내가 어제 500원을 벌었어요. 10년간 너 통장에 500엔 어디 농장에 500엔이 떨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500엔을 들고 가가지고 10년 후에 500엔을 주워가지고 그걸 식당에 가서 500엔도 뚝 주니까 똑같이 식당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돈의 값어치가 안 떨어지니까. 그렇게 떨어지니 한국 됐습니까? 10년이면 10년이면 한국에서는 강성이 변하는 게 아니고 돈의 값어치가 폭락한다. 즉 한국은 아베노믹스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 계속 하고 있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다른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나라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게 그거 있잖아요. 돈 누가 만드는가?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만드는 거, 그거는 이제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름을 해가지고 국가가 돈을 찍어내죠. 그쵸? 또 국가가 돈을, 첫째는 국가. 자, 두 번째 돈은 누가 만드는가? 그 다음 누가 만듭니까? 만드는 자. 일반 사람이 내가 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위패 잡혀가지. 은행이 만들어냅니다. 국가와 은행이 돈을 찍어내요. 만들어내요. 특히 은행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앞에 보다시피 5천억을 은행에서 빌려주면 은행에서는 그 5천억을 가지고 10배로 시중에 그 최소 10배를 시중에 돌게 만든다. 현재 한국 2025년 지급 준비율은 7.5%이기 때문에 10배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은행에서. 즉 은행 시스템 자체가 소위 말하자면 비도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돈을 누가 많이 빌리는가? 이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서민이 돈 많이 빌릴 수 있습니까? 서민이 돈 많이 빌릴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은 돈 빌리면 어디다 씁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대출은 대부분의 여러분의 대출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집에 들어갑니다.
담보대출로 전세대출이나 혹은 분양대출을 해서 집에 돈이 빌린 돈을 다 집값으로 나가요. 그럼 그 돈은 다시 어디에 갑니까? 은행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은 그 돈을 쓸 수 없어요. 근데 돈을 빌릴 때마다 뭡니까? 돈은 늘어나죠. 돈을 빌릴 때마다 앞에 봤다시피 돈을 빌릴 때마다 돈은 늘어납니다. 늘어난 돈이 집값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쓸 수 없는데 그럼 그 집값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즉 집값이 높은 이유는 사실은 대출 때문이다. 허공 중에 버블이 가득 있기 때문에. 빌린 돈이 언제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서민은 이렇다 치고 누가 많이 빌린가에서 어떻습니까? 부자가 많이 빌린다. 혹은 또 누굽니까? 혹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이낸셜인가? 파이낸셜 맞나? 뭐 이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파이낸셜인가? 이렇게 됩니까? 이거 제가 프로젝트 파이낸셜에서 한번 해볼까요? PF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특정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즉, 요 사업의 미래성이 있으니까 여기 돈을 빌려줘. 그쵸? 이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건설 쪽입니다. 여러분 대장동 이야기 한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쵸? 대장동의 아파트 건설 또는 거대한 주거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그걸 하고 나면 돈을 벌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요 프로젝트가 돈을 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쵸? 즉 한마디로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거대한 구라를 칠 수 있는 사람, 뭡니까? 거대 프로젝트, 큰 이익을 남길 것 같은 사업, 그쵸? 거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이들, 그걸로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건설사, 금융 사람들, 법조계인들, 뭐 등등등 모여서 대장동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냅니다. 종이 회사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페이퍼 컴퍼니 만든 다음에 그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몇천억을 빌렸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사업을 했어요. 그럼 5천억은 갑자기 공정이 생겼죠. 생긴 5천억이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이 세상에는 이미 5천억이란 돈이 갑자기 허공에 빵 생겨났습니다.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부자가 많이 빌린다. 권력자가 많이 빌린다. 거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이들이 빌린다. 지식인이 빌린다. 그런 사람들이 빌린다. 서민은 돈 빌릴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대부분의 유일한 것이 뭡니까? 그냥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죠. 여러분이 돈을 빌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집을 가져가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까지는 굳이 이제 오늘 하지 맙시다. 저기까지 이야기 나오면 너무 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은행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 화폐 사회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용 사회. 응응님이 돈이 많으면 시장이 그걸 어떻게 하고 기준가치 물가가 올라가는 건가요? 돈이 이 정도 풀렸으니까 치킨값을 얼마 더 올리자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응님이 요 질문에 제가 요 질문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자, 응님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시장이 그걸 어떻게 알고 기준가치 물가가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돈이 많이 생기면 시중에 돈이 많으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은 무한정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의 양이나 사람의 인건비는 사람이 5천만 명 있다가 갑자기 뭐 1억 명 갑자기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한정적이고 또 뭐 한 해 생산되는 공장에서 만드는 자동차의 양이나 또는 뭐 옥수수나 뭐 감자같이 쌀같이 한 해 생산되는 양은 뻔합니다. 근데 돈의 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가 대비 이제 물건 대비 실질 값어치가 있는 그 대상이 뭡니까? 대상.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떤 서비스 인력이 됐든 노동이 됐든 그렇죠? 노동 인력 실질적 생산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생산을 해낸 농산품, 공산품 뭐 또는 이제 서비스 등이 이제 실제 값어치가 있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돈은 늘어났어요. 돈은 늘어났어요. 돈이 시중에 풀리고 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원달러 가치 있잖아요. 원달러 가치처럼 미국 달러가 많이 안 찍는데 한국 달러가 많이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돈의 값이 딱 떨어지겠죠. 그러면 미국 달러의 양과 한국 달러의 양의 비교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가격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미국 달러가 찍어내는 만큼 한국 달러 같이 찍어내기 때문에 비슷하게 뭐 1달러당 1,000 몇백 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돈의 통화 양조차도 이미 알려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돈이 늘어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물가 오르는 것도 바로 탁 오르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몇 조를 빌렸다 칩시다. 몇 천억을 빌렸다 칩시다. 빌리는 순간 갑자기 물가가 탁 오르나요? 내가 사던 컵 가격이 5,000원이었는데 갑자기 5,050원이 됩니까? 5,001원이 됩니까? 갑자기 1원, 2원, 3원 안 오르잖아요. 그쵸? 안 오르는데 때 되면 오르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앞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 요것도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요 질문 사실은 핵심이 요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장동 사업을 한다고 내가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종이회사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자, 만들어서 돈을 빌렸습니다. 5천억을 빌렸어요. 자, 빌린 순간에 돈의 값어치, 즉 돈의 값어치는 전체적으로는 떨어졌어요 이미. 하지만 물가는 바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쌀의 가격, 새우깡 가격, 밀가루 가격, 원산품 가격, 철강 가격, 시멘트 가격이 갑자기 내가 돈을 빌리는 순간 0.1 단위로 어제 100원 하던 것이 101원으로 올라갈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오르죠.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새우깡 가격이 내가 대출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가가지고 대출했다고 내가 오늘 대출을 해가지고 전세 대출금을 3천만 원 빌렸어요. 3천만 원 빌렸는데 빌리는 순간 새우깡 가격이 0.1원이 갑자기 오르진 않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돈의 양이 늘어났죠. 자, 여기서 언제 어떻게 돈을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돈을 빌린 자가 처음 쓸 때, 크게 돈 빌린 자가 돈을 쓸 때는 물가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돈의 양은 늘어났어. 이미 돈의 가치는 떨어졌지만은 파는 사람은 돈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대로 팝니다. 철강, 여러분이 건설을 하기, 이 사람들이 돈 5천억 원 빌려가 광고를 하든, 우리 이번에 아파트 만들겠다고 막 TV에 광고를 하고 어디에 분양을 하라면서 막 광고를 아주 미래성이 훌륭한 여기 투자처라면서 막 광고를 한다 칩시다.
광고비도 쓰고 또 철근도 사고 공사비를 떼주면 그 회사가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근도 사고 시멘트도 사고 인력도 사고 하잖아요. 그들이 쓸 때는 그들이 돈을 처음 쓸 때는 물가는 원래 그대로 쓴다.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5천억 원을 빌렸지만 여전히 물가는 그대로였어요. 근데 물가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흥청망청 인건비도 쓰고 광고비도 쓰고 공사 대금에도 쓰고 철근 가격도 쓰고 시멘트 가격도 썼잖아요. 돈을 막 썼습니다. 그쵸? 그때는 그대로였어요. 근데 이후에 조금 있으면 조금 후 그것이 조금 후지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조금 후에 새우깡 가격에 반영되고 철강 가격에 반영되고 이번에 밀가루 이번에 짜장면 이번에 서민이 쓰는 곳에 반영이 된다. 그때 되죠. 그 조금 후에 한참 후에 돈의 값이 떨어졌으니까 야 이제 밀가루 가격 올라왔다. 저 밀가루 새우깡을 만드는 곳에서는 밀가루를 써야 되니까 그럼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도매상들이 더 거기에 민감하겠죠. 소매로 갈수록 물가 반영은 뒤에 치솟습니다. 짜장면 가격, 밥 쌀 가격, 음식점에 음식 파는 가격. 우리 도저히 물가가 올라와서 원가가 비싸서 안 되겠어요. 이제 우리 음식점에 500원 올리겠습니다. 뒤에 올리죠. 그리고 제일 늦게 오르는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제일 늦게 오르는 것 중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의 월급. 그래서 월급 올리는 것은 엄청난 이 노사 갈등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즉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곳, 돈의 양이 갑자기 계속 불어나는 곳, 대출을 많이 해주고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는 곳, 양적 완화를 하는 곳일수록 월급은 늦게 오릅니다. 왜요? 물가는 매달 반영되거나 매년 반영이 되는데, 근데 월급은 올려달라고 안 하면 올려주겠어요, 회사가? 야, 이번에 물가가 0. 몇 % 올랐으니까 네 월급도 0. 몇 % 올려줄게 하는 친절한 회사가 있다고요? 진짜요? 그런 회사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안 그럽니다. 최저임금조차도 물가 오른 만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만큼 최저임금 올리겠다면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데 왜 최저임금 올리지 말래? 올리지 말래요. 죽어도 올리지 말래. 그래서 돈을 쓰는 자, 크게 돈을 빌려서 대기업 몇천억을 돈을 빌려서 큰 사업, 큰 공장 짓는 사람들은 오른 물가로 돈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원래 물가를 쓰고, 나중에 돈이 돌고 돌아서 돈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을 이제 도매상이 알아서 도매상의 밀가루 가격 올리면, 밀가루 가격 올렸다고 새우깡 만드는 농심에서 새우깡 가격을 올릴 때쯤 되면 서민들한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의 값어치는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비니빙 부익부를 부추기는 제 기초에 속합니다. 기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큰 공장을 짓거나, 큰 회사를 하거나, 큰 식당을 하거나,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크게 돈을 벌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슈퍼마켓을 하면 돈을 법니까? 큰 마트, 거대 마트를 운영하는 게 돈을 법니까?
큰 공장이 돈을 버니까 작은 공장이 돈을 버니까. 예, 크게 해야 돈을 벌거든요. 그럼 크게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크게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빈익빈 부익부는 자연 발생적이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이것을 보존을 해. 어떻게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사람의 돈을 다시 뺏어서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금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가난한 자는 가난해지고 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이 자본주의 폐해 때문에 끝없이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강화된 상태입니다. 단지 10년 전, 20년 전만 비교해도 지금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30년 전, 40년과 비교하면 지금 정말 엄청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도 맘다니 같은 시장이 나와야 되고 맘다니 같은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맘다니 같은 정치인이 한국에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한국은 헬조선입니다. 경제 시민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